만물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존 아치볼드 휠러. 챕터 1. 정보 보존 법칙의 발견. 2087년 9월 유럽 우주기구의 중력파 관측소가 천여자리 방향에서 발생한 특이한 신호를 포착했다. 이 신호는 블랙홀 병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을 보였다. 신호는 병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해독 가능했다. 물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홀 사건 지평선 너머로 떨어진 물질의 양자 정보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스티븐 호킹이 제기했던 블랙홀 정보 역설은 이론상의 딜레마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현실이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양자 중력 연구소에서는 이 신호를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항성 물질의 분자 구조, 원자 배열, 심지어 전자의 스핀 상태까지 복원할 수 있었다. 정보는 파괴되지 않았다. 단지 극도로 복잡한 형태로 재배열되어 호킹 복사를 통해 우주로 방출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발견은 물리학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블랙홀이 정보를 보존한다면 그 안에 떨어진 모든 물질의 정보가 언젠가는 복원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행성, 별, 생명체, 그리고 인간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과의 연구팀은 이 원리를 지구상의 생명체에 적용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실험쥐의 뇌조직을 인위적 블랙홀 환경에 노출시킨 후 방출되는 호킹 복사를 수집했다. 6개월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뇌세포의 신경 연결 구조는 물론이고 시냅스의 화학적 상태까지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재구성된 정보는 단순한 물리적 데이터에 불과했다. 실험쥐의 행동 패턴, 학습된 미로 경로, 조건 반사 등은 모두 데이터로 존재했지만 그 데이터를 다시 살아있는 의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보는 보존되었지만 그것이 곧 생명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2088년 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자원했던 우주인 한 명이 실험적으로 소형 블랙홀에 자신의 혈액 샘플을 투입했다. 그의 DNA 정보, 단백질 구조, 심지어 적혈구의 개별적 형태까지 모든 것이 호킹 복사를 통해 복원되었다. 과학자들은 그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었는지,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심지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의 분자 구조까지 알 수 있었다. 정보 보존 법칙의 실증은 더 광범위한 함의를 가져왔다. 지구상에서 죽은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우주 어딘가에 분산되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중력장의 요동, 양자 진공의 변화, 심지어 은하간 먼지의 배치까지도 과거 생명체들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물리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충분한 계산 능력이 있다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저장 장치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공룡의 뇌세포 구조,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유전자 배열, 심지어 어제 죽은 노인의 마지막 신경 신호까지도 모두 우주의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정보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이론적 가능성은 분명했다. 우주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의식체의 완전한 물리적 구조를 재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재현된 구조가 원래의 의식과 동일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정보는 영원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는 영원하지 않았다. 이 발견이 인류 문명에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명확했다. 죽음 이후에도 정보가 남아있다면 개인의 존재는 언제 진정으로 끝나는 것인가? 챕터 2. 첫 번째 균열. 첫 번째 혼란은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정보 보존 이론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 불과 3개월 후 한 살인 사건의 판결문에서 판사가 전례 없는 문장을 작성했다.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살인죄의 정의 자체가 모호해진다는 것이었다. 전 세계 법조계는 즉시 혼란에 빠졌다. 수천 년간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죽음의 개념이 흔들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모든 법적 체계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살인, 과실치사, 안락사, 자살방조, 이 모든 죄목들이 갑작스럽게 재정의를 요구받게 되었다.
뉴욕 대학의 법철학과 교수 마르타 첸은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였다. 그녀는 정보 보존 이론이 법학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다. 물리적 층위에서 개인의 몸은 분해되어 사라지지만 정보적 층위에서 그 개인을 구성하던 모든 데이터는 우주에 잔존한다. 그렇다면 법적 층위에서 그 개인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 토론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정보적으로는 존재한다면 살인의 피해 정도가 기존보다 경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반대로 검사들은 정보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살인의 결과는 여전히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더욱 복잡한 상황은 유산 상속 문제에서 드러났다. 정보 보존 이론에 따르면 고인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정당한가? 일부 법학자들은 고인의 정보가 우주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정보의 잔존과 의식의 지속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보험업계는 더욱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생명보험의 기본 전제는 피보험자의 죽음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보보존 이론은 이 전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피보험자가 물리적으로 사망했지만 정보적으로는 존재한다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몇몇 보험회사들은 약관을 개정하여 물리적 사망과 정보적 잔존을 구분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정보의 잔존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블랙홀에 흡수된 정보와 우주 공간에 분산된 정보 사이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일부 종파들은 정보 보존 이론을 영혼 불멸의 과학적 증명으로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정보의 잔존은 의식이나 영혼의 지속을 의미하지 않았다. 단지 한때 그 개인을 구성했던 물리적 데이터가 우주의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보존될 뿐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정보 보존과 영혼 구원을 구분한다고 발표했다. 물리적 정보의 잔존이 신학적 의미에서의 사후세계나 부활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일부 신학자들은 정보 보존 이론이 인간의 유한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정보는 남아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는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불교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윤회와 업보의 개념이 이미 개체의 소멸과 정보의 전수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불교의 윤회는 의식의 흐름이 다른 개체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했지만 정보 보존 이론은 의식 자체의 지속을 부정했다. 한편 심리학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장애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정보 보존 강박증이라고 명명된 이 증상은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정보가 우주에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우주적 기록에 남는다고 믿으며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다. 다른 환자들은 죽은 가족이 정보 형태로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확신하며 그들과 소통을 시도했다. 치료사들은 이런 환자들에게 정보의 잔존과 의식의 지속이 다르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환자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정보가 영원히 존재하지만 영원히 접근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의료계에서는 뇌사 판정의 기준이 재검토되었다. 기존에는 뇌 기능의 완전한 정지를 죽음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정보보존 이론에 따르면 뇌사 환자의 신경구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여전히 우주에 남아있었다. 일부 의료진들은 이것이 뇌사 판정의 윤리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진의 치료 목표에서 드러났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료의 기본 목적이었는데 정보보존 이론은 이 목적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환자를 살리는 것과 환자의 정보를 보존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환자의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지 않는가? 장례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전통적으로 장례는 고인과의 최종적인 이별을 의미했다. 하지만 정보 보존 이론은 이런 이별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일부 장례업체들은 새로운 형태의 추도 서비스를 개발하려 시도했다. 고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의식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유족들에게는 고인의 정보적 잔존보다 물리적 부재가 더 현실적이고 중요했다. 정보가 우주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리움이나 상실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일부 유족들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고인에 대한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교육계에서는 죽음 교육의 커리큘럼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의 죽음 교육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명의 마지막 단계로 가르쳤다. 하지만 정보 보존 이론은 이런 교육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린 학생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정보가 남아있다고 가르칠 경우 그들이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부 교육학자들은 정보 보존을 가르치되 그것이 개인의 지속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개념이었다. 정보와 의식의 차이, 물리적 잔존과 주관적 경험의 구분,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 철학계에서는 개인 정체성에 대한 기본 가정이 도전받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신체의 지속성이나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 보존 이론은 이런 설명들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신체는 사라지지만 그 신체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다. 기억은 끊어지지만 기억을 구성했던 신경 연결에 대한 정보는 보존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정보의 형성과 함께 시작되어 정보의 분해와 함께 끝나는가? 아니면 의식의 발현과 함께 시작되어 의식의 소멸과 함께 끝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정치계에서는 시민권의 개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시민의 죽음과 함께 시민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기존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시민을 구성했던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다면 시민권의 소멸 시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는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었다. 선거권, 재산권, 상속권 등 실질적인 권리들의 귀속이 달린 문제였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려 시도했다. 물리적 사망과 법적 사망을 구분하여 법적 사망 시점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새로운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 또는 그 반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언론계에서는 부고 기사의 작성 방식이 논란이 되었다. 전통적인 부고는 고인의 사망을 최종적인 사건으로 다뤘다. 하지만 정보 보존 이론을 고려할 경우 이런 표현이 정확한가? 일부 언론사들은 사망 기사에서 물리적 사망과 정보적 잔존을 구분하여 표현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독자들에게 혼란만 가져다 주었다. 과학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정보 보존이 이론적으로는 확실하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과학자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과학적 발견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인류 문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서 삶에 대한 이해도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정보는 영원했지만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문명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챕터 3. 법적 시스템의 동요, 완전한 소멸 개념의 붕괴. 정보 보존 이론의 사회적 파급 효과는 곧
법률 체계의 근본적 원리들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형법과 민법에서 사용되는 완전한 소멸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물리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형법학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살인죄의 정의 문제였다. 전통적인 형법에서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정보보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정보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생물학적 기능은 정지되었지만 그를 구성했던 모든 정보는 우주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죄는 여전히 기존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물리적 죽음이 발생했을 뿐 피해자의 정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완전한 살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를 궤변으로 일축했지만 재판부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여 전문가 증인을 채택했다. 물리학자 증인은 법정에서 블랙홀 정보 역설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가 블랙홀에 흡수되어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블랙홀 경계면에 저장된다는 이론이었다. 이를 확장하면 인간이 죽어도 그를 구성했던 모든 정보가 우주에 분산된 채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보를 다시 조합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보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재판부는 결국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보의 이론적 보존 여부와 무관하게 생물학적 개체의 기능 정지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과학적 발견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민법 영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상속법의 기본 전제는 피상속인의 완전한 사망이었다. 하지만 정보가 영원히 보존된다면 피상속인이 진정으로 사라진 것인가? 한 상속 분쟁 사건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이런 논리를 들어 유언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상속인의 정보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그의 의사표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학계 내부에서는 더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법률의 많은 개념들이 완전한 소멸과 절대적 종료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다. 시효제도, 면책조항, 사망에 따른 권리 소멸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했다. 만약 어떤 것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면 이런 제도들의 논리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었다. 보험업계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생명보험의 기본 개념은 피보험자의 확실한 사망이었다. 하지만 정보보존 이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완전한 사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었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논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로 몇몇 보험회사들이 정보 보존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보 보존 이론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장관은 과학적 발견과 법적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률은 사회의 실용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론적 가능성만으로 기존 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정감사위원들은 이런 답변이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법학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보법학이라고 불리는 이 분야는 정보보존 이론을 법률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일부 진보적 법학자들은 기존 법률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적 법학자들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이 대표적인 예였다. 전통적으로 증거인멸은 해당 증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정보보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증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불에 탄 문서의 정보도 재와 연계 형태로 우주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가? 검찰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정보 보존 이론을 근거로 한 변호 전략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침의 핵심은 이론적 가능성과 실질적 현실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었다. 정보가 이론적으로 보존된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면 실질적 소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사법 분야에서도 혼란이 계속되었다. 계약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계약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계약 관계 종료였다. 하지만 당사자의 정보가 영원히 보존된다면 계약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가? 일부 계약법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전원 합의체 판결을 준비했다. 쟁점은 명확했다. 정보 보존 이론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법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물리학자들은 정보 보존이 확실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 쪽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변호사들은 정보 보존을 근거로 한 새로운 변론 기법을 개발했고, 검사들은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해야 했다. 판사들은 매 사건마다 이런 주장들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했다. 법률 체계 전체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형벌의 정당성이었다. 전통적인 응보주의 형벌과는 범죄자가 저지른 해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면 해악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일부 형법학자들은 정보 보존 이론을 고려한 새로운 형벌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정당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정보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일부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논리로 형량 감경을 요구했다. 교도관들은 이런 주장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법학 교육 과정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기존 교과서들은 모두 완전한 소멸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법학도들은 정보 보존 이론을 고려한 법 해석을 배워야 했다. 법과 대학들은 커리큘럼 개편을 서둘렀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국제법 분야에서도 혼란이 발생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죄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했다. 특정 집단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집단학살죄의 핵심 요소였는데, 완전한 소멸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정의가 성립할 수 있는가? 국제법학자들은 이론적 정확성과 실용적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법률 체계는 과도기적 상황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 체계를 전면 폐기할 수도 없었다. 각국 정부들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모색했지만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문명이 수천 년 동안 구축해온 법률 원리들이 하나의 물리학 이론 때문에 근본적 재검토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정보 보존 이론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인류 문명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죽음과 소멸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정의와 처벌,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본적 재사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재사고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었다. 챕터 4. 책임의 미로. 정보 보존 이론이 법률 체계에 미친 충격은 개인의 책임 문제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전통적으로 형법은 행위자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행위의 결과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면 책임의 범위와 지속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독일의 한 법철학자는 이 문제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살인범이 피해자를 죽였을 때 전통적 관점에서는 피해자의 생명이 영구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범죄자의 책임이 명확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구성했던 모든 정보가 우주 어딘가에 분산되어 존재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무언가가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인은 정보의 재배열일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곧바로 반박에 직면했다.
정보의 물리적 존재와 그 정보가 가진 의미나 기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인간을 구성하는 정보가 블랙홀 사건 지평선에 흩어져 있다고 해서 그 인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마치 책을 구성하는 모든 글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서 뒤섞인 글자들이 원래 책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이런 딜레마는 손해배상 분야에서 실질적 문제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산업재해 소송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화학공장 폭발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기업의 변호사는 정보 보존 이론을 근거로 주장했다. 근로자의 정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정보의 물리적 존재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보 보존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사회의 가치 체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과학적 발견이 법률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시효 제도에서 발생했다. 형법에서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감소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런데 범죄 행위로 인한 정보 변화가 영구히 지속된다면 시효의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 문제를 다룬 판결에서 물리적 영속성과 사회적 의미의 소멸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영구히 존재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영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국제 차원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일어났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했다. 특히 문화적 집단 학살의 경우 특정 문화의 완전한 소멸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데 정보 보존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문화도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문화적 집단 학살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논란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론적 복잡성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유럽연합 법무위원회는 정보 보존 이론과 기존 법 체계의 양립 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물리적 정보의 영속성과 사회적 의미의 유한성을 구분하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려 했다. 정보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여전히 기능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법률은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구분 시도도 한계를 드러냈다. 정보의 사회적 의미가 언제 소멸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떤 기준으로 정보가 사회적으로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할 것인가? 시간의 경과인가? 접근 가능성의 상실인가? 아니면 해석 능력의 부재인가? 이런 난제들은 책임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통적으로 책임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에 기초했다. 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면 책임의 지속성과 범위를 새롭게 정의해야 했다. 이는 단순한 법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 행위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각국의 법체계는 과도기적 타협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 보존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론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기존 문명의 토대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실용적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균형점이 과연 안정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챕터 5. 애도의 불가능성. 법체계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장래와 추모의 의식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장래는 고인의 완전한 소멸을 전제로 한 의식이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산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장래 문화의 공통된 기초였다. 그런데 블랙홀 정보 보존 이론이 제기한 물리적 사실은 이런 의식의 전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고인이 구성하던 정보가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들을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더 나아가 그런 의식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초기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일부는 이론을 무시하고
기존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 죽음의 물리적 의미가 변했다 해도 사회적, 심리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에게 장례는 여전히 고인과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했고, 정보의 이론적 존재는 현실적 삶과 무관한 추상적 개념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의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애도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애도가 상실을 전제로 하는데, 진정한 상실이 없다면 애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대신 고인의 정보가 우주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접근도 곧 한계를 드러냈다. 고인의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보는 분산되고 암호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접근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접근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추모해야 하는가? 종교계의 반응도 복잡했다. 영혼의 존재를 믿는 종교들은 물리적 정보의 보존과 영적 존재를 구분하려 했다. 육체적 정보의 보존이 영혼의 영생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의식과 영혼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물리적 정보의 보존이 종교적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 장례 산업 역시 혼란에 빠졌다. 전통적인 장례 서비스의 의미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행위가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가? 고인의 정보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면 물리적 유해의 처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일부 장례업체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했다. 가족들의 혼란은 더욱 심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호했다. 고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애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언제 애도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고인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옳은가?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슬픔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애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상실이 없다면 이 과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애도에 빠져들었고, 다른 이들은 애도 자체를 포기해버렸다. 특히 복잡한 문제는 기억과 기념의 구분이었다. 전통적으로 기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기억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지만 대상이 어떤 형태로든 여전히 존재한다면 기념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념비나 추모시설이 여전히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일부 지역에서는 실험적인 추모 방식이 시도되었다. 고인의 정보가 우주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도 일관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무엇을 추모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추모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는 고인 개인을 추모했지만 개인이 소멸하고 정보만 남았다면 무엇을 추모해야 하는가? 정보 자체를 추모할 수는 없었다. 정보는 개인이 아니라 데이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멸한 개인을 추모하는 것도 모순이었다.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담론 전체를 바꿔놓았다. 죽음을 논할 때 사용하던 언어들이 부정확해졌다. 영원한 이별, 완전한 상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과 같은 표현들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언어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결국 많은 사회에서는 과도기적 타협안을 채택했다.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장래의식을 유지하되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타협도 안정적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론적 지식이 더 널리 퍼지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기존 의식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의식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이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고 있었다. 죽음이 더 이상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경계가 모호해진 세계에서 인간은 여전히 유한한 존재로 남을 수 있는가? 챕터 6. 새로운 사회 질서의 탐색, 정보, 잔존 시대의 제도적 모색. 이런 근본적 혼란 속에서 일부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은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기존 사회 시스템이 죽음의 절대성을 전제로 구축되었다면 정보 잔존이라는 새로운 물리적 현실에 맞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감정적 반응이나 철학적 해석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시도는 법적 죽음의 제정이었다. 기존에는 생물학적 죽음이 곧 법적 죽음을 의미했다. 심장이 멈추고 뇌사가 확인되면 그 개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정보가 잔존한다면 이런 이분법적 구분은 부정확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층적 죽음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생물학적 죽음, 의식적 죽음, 그리고 정보적 죽음을 구분하여 각각의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정보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를 중간 단계로 설정하고 이 단계에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즉시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정보적 죽음은 언제 인정될 수 있는가? 블랙홀로 정보가 분산된 후에도 이론적으로는 복원 가능하다면 정보적 죽음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중간 상태는 무한정 지속되며 이는 사실상 죽음의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것이었다. 제한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더 이상 의식을 갖지 않는 존재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었다. 권리는 그것을 행사할 주체가 있을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개인이 사라진 후에도 그를 구성했던 정보 집합체에는 고유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 정보가 함부로 조작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는 개인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존재에 대한 권리였다. 하지만 이 접근법도 실용적 어려움에 부딪혔다. 정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산된다. 어떤 정보 집합체를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더욱 분산되어 원래의 구조를 잃어버렸을 때도 같은 존재로 간주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정보 집합체의 권리를 누가 대변할 것인가? 이런 법적 실험들과 병행하여 경제 시스템에서도 변화가 시도되었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죽음은 경제적 관계의 명확한 종료점이었다. 상속, 보험, 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죽음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죽음이 모호해지면서 이런 제도들도 재검토가 필요했다.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연속성 기반 경제 모델을 실험했다.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죽더라도 그의 경제적 정체성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이었다. 잔존하는 정보의 양과 접근 가능성에 따라 경제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였다. 이는 급작스러운 단절 대신 서서히 사라지는 경제적 존재를 가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적 정체성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장기적 계약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졌다. 보험 산업은 위험 계산의 기준점을 잃었고 상속법은 언제 재산이 이전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 경제활동 전반에 미친 영향이었다. 계약의 당사자가 언제까지 유효한 존재인지 알 수 없다면 신뢰에 기반한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시장은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이런 근본적 불확실성은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발생했다. 연금 지급, 의료 혜택, 사회보장과 같은 제도들은 명확한 생사 구분을 전제로 했다. 정보 잔존 상태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가? 아니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일부 정부에서는 정보관리기관이라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했다. 이 기관은
개별 정보 집합체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도 곧 한계를 드러냈다. 정보의 양이 천문학적으로 많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불가능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그리고 그런 보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이었다. 교육 시스템에서도 변화가 시도되었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개인이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교육의 목표와 방법론도 재검토가 필요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정보 지속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개인의 학습과 성장이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학습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였고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와 의미가 필요했다.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 지속성 개념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 동기를 오히려 감소시켰다. 더욱이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드러났다. 정보 잔존이라는 물리적 사실을 사회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그 이유는 정보 자체가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는 의식을 가진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법적 권리, 경제적 거래, 사회적 관계는 모두 의식적 의지와 판단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정보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할 뿐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 잔존을 사회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범주착오였다. 그것은 물리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려는 잘못된 접근이었다. 이런 착오는 정보 잔존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그것을 올바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보 잔존은 물리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물리학적 차원이 아니라 의식과 의미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이 두 차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번역이나 통합이 불가능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사회 시스템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각 차원을 고유한 논리에 따라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는 상당한 혼란과 자원 낭비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단순했지만 중요했다. 물리적 현실의 변화가 반드시 사회적 현실의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차원의 현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일 수 있다. 챕터 7. 해석 불가능한 정보. 역사 서술의 새로운 패러독스. 그러나 정보 잔존 현상이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법률과 행정체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인류 문명의 또 다른 핵심 영역인 역사 서술과 기록 보존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역사학자들과 아카이브 전문가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전의 어떤 도전보다도 복잡하고 미묘했다. 전통적으로 역사 서술의 목적은 명확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런 작업의 전제는 과거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에 대한 증거와 기록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보 잔존 현상은 이런 전제들 각각의 복잡한 질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증거의 정의였다.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이 죽었을 때 그의 생각과 경험, 기억을 구성하던 정보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그 정보가 블랙홀과 우주 전반에 분산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은
이런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존의 문서와 유물,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일부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들은 죽은 인물의 정보가 이론적으로는 복원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존의 불완전한 기록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증거 개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곧 심각한 방법론적 문제에 직면했다. 분산된 정보는 실질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중요한 역사적 결정을 내린 정치가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자. 그의 뇌를 구성하던 정보는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 정보는 무수히 많은 양자 상태로 분해되어 있고 다른 모든 정보와 뒤섞여 있다. 설령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그 정보를 추출한다고 해도 그것을 원래 의미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는 역사 서술에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을 도입했다. 기존의 역사학에서도 증거의 부족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은 원칙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더 나은 해석 방법이 개발되면 역사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어졌다. 반면 정보 잔존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졌다. 정보는 존재하지만 접근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는 복원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인식론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는 더 이상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역사가들의 작업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기존의 방법론을 고수하면서 정보 잔존 현상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해석할 수 없는 정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역사학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고 해석 가능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역사가들은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다. 그들은 정보 잔존 현상 자체를 역사 서술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았다. 개별 인물이나 사건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분산되고 보존되는지에 주목했다. 이런 접근법에서 역사는 정보의 흐름과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되었다. 하지만 두 접근법 모두 고유한 한계를 보였다. 첫 번째 접근법은 현실의 중요한 측면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 잔존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역사 서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두 번째 접근법은 전통적인 역사학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경험과 의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 복잡한 문제는 기록 보존의 윤리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전통적으로 역사가들은 과거의 기록을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정보 잔존 현상이 알려진 후 이런 노력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이미 모든 정보가 우주 차원에서 보존되고 있다면 인간의 기록 보존 노력은 중복된 작업인가? 일부 아카이브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에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우주적 차원의 정보 보존과 인간적 차원의 기록 보존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물리적 완전성을 보장하지만 의미의 접근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후자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보존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보존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가 새롭게 등장했다. 한 사람의 개인적 기록이나 일기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때 그 정보가 이미 우주적 차원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그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면 인위적인 비공개 유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프라이버시와 공개성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정보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되었다. 하지만 정보 자체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면서 접근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시대착오적인 개념이 된 것인가? 역사 교육 분야에서도 유사한 혼란이 일어났다. 학생들에게 과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사라졌다. 전통적인 내러티브 중심의 역사 교육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 이론과 물리학적 관점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역사 교육을 개발할 것인가? 일부 교육자들은 절충적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역사 서술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 잔존 현상에 대한 이해도 포함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종종 혼란만 가중시켰다. 학생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진실 체계 사이에서 방향감을 잃었다. 결국 역사학계는 분열된 상태로 발전했다. 어떤 학파는 전통적 방법론을 고수했고 다른 학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했다. 또 다른 학파는 두 관점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분열은 역사학의 사회적 권위와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정보 잔존 현상이 역사 서술에 제기한 근본적 질문은 단순히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맺는 관계, 그리고 시간과 기억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었다.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종류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런 새로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서술해야 하는가? 완전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과거와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기록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챕터 8. 새로운 정의들. 이런 근본적 질문들은 단순히 학술적 토론에 머물지 않았다. 정보 잔존 현상이 현실이 된 이후 인류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죽음이 무엇인지, 개인이란 무엇인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명확한 경계였다. 생물학적 기능이 정지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사망이 선고되었고 철학적으로는 개인의 존재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그 개인을 구성했던 모든 정보가 우주 어딘가에 분산되어 잔존한다면 과연 무엇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의료계는 먼저 이 문제와 마주쳤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를 구성하는 정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의료진은 뇌활동의 정지와 신체 기능의 불가역적 중단을 근거로 사망을 확인했지만 가족들은 이것이 단지 정보의 형태 변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딜레마에 빠졌다. 기존의 의학적 사망 기준은 분명했지만 새로운 물리학적 발견이 그 정의의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들은 정보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정보가 잔존한다는 것이 개인의 연속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물질의 재배치에 불과한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기존의 의학적 기준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는 특이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정보 잔존 현상을 인정하되 이것이 법적 개인성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적 죽음과 정보학적 잔존을 분리하여 다루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런 법적 구분만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은 고인이 진정 떠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관안의 육체는 분명히 죽었지만 그를 구성했던 정보는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애도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종교계도 큰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정보 잔존 이론에서는 영혼이나 초월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은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이며 그 정보가 분산되는 것이 죽음의 본질이라는 설명이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영혼 불멸의 과학적 증명으로 해석하려 했다. 정보의 영원성이 영혼의 영원성과 같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강하게 거부했다. 정보 잔존은 의식이나 개인성의 연속을 보장하지 않으며 단순히 물리적 상태의 변화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인간을 단순한 정보로 축소하는 이론이 신성한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정보 잔존 이론 자체를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것이 종교적 진리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철학계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전적 질문이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일부 철학자들은 정보의 연속성이 개인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면 물리적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인이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죽음을 정보의 소멸이 아닌 재배치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편 철학자들은 의식의 연속성이 없다면 개인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무리 정보가 보존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경험할 의식 주체가 사라진 이상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정보 잔존은 개인성과 무관한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더 급진적인 철학자들은 아예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을 독립적 개체로 보는 전통적 관점이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모두 우주 전체 정보의 임시적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죽음은 단순히 이런 임시적 패턴이 해체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논의들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인식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 정보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상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죽음의 의미가 모호해지면서 애도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정신적 고통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죽은 가족이 진정 떠났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만성적 불안에 시달렸다. 정보 잔존에 대한 지식이 슬픔의 자연스러운 해소를 방해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끝나지 않은 관계의 모호함 속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 정부와 사회 제도들도 이런 개념적 혼란에 대응해야 했다. 상속법은 개인의 명확한 종료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정보 잔존 현상은 이런 전제를 흔들었다. 언제 누구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 보험업계는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생명보험금 지급은 사망의 확정을 전제로 했는데 정보 잔존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이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정보학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을 구분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아이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확한 설명인지 의문스러워졌다. 일부 교육자들은 정보 잔존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했지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의료윤리도 재검토되어야 했다.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사의 권리는 개인의 명확한 경계를 전제로 했다. 하지만 정보 잔존 현상은 이런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누가 의료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가?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정보학적으로는 잔존하는 상태의 환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이런 모든 논의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여전히 슬펐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정보가 영원히 남는다는 지식이 이런 근본적 감정들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의미의 모호함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 잔존이라는 물리적 사실과 인간의 실존적 경험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과학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지만 그것이 죽음을 둘러싼 인간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혼란과 불안을 만들어냈다. 결국 인류는 이런 근본적 모호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해야 했다. 죽음이 끝인 동시에 끝이 아닌, 개인인이 사라지는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챕터 9. 유한성의 역설.
이 근본적 모호함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실제 사회제도와 인간 행동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인구 통계학적 패턴의 변화였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나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정보 잔존에 대한 지식이 번식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와 문화를 후세에 전달하려는 충동으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개인을 구성하던 모든 정보가 이미 우주에 영구히 보존되어 있다면 생물학적 번식을 통한 연속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 반대로 자살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죽음이 완전한 속어가 아니라는 인식이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영원히 우주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정보를 남길 것인지, 그 정보가 어떤 형태로 분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 의료 분야에서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가 발생했다.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었지만 그 목적이 모호해졌다. 개인의 의식을 보존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물학적 수명을 늘리는 것이 정보 보존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했다. 일부 의료 연구자들은 정보 생성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했다.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더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교육 시스템도 근본적 재편을 겪어야 했다. 전통적인 교육은 지식의 전수와 개인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개인이 사라진다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재정의해야 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정보 생성 최적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사고가 우주에 어떤 정보 패턴을 만들어낼지 고민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했다.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전통적인 종교들은 영혼의 불멸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교리를 재해석해야 했다. 정보 잔존이라는 물리적 사실과 종교적 믿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신학적 과제가 되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정보 보존을 신의 섭리의 새로운 형태로 해석했지만 이런 해석이 신도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철학자들은 개인성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 개인이 사라지지만 그를 구성하던 정보가 남는다면 개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일부는 개인성이 정보의 특정한 배열 패턴일 뿐이며 그 패턴이 분해되면 개인성도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개인성이 정보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영속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논쟁들도 실제 인간의 경험과는 괴리가 있었다. 예술 분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정보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 분야는 작품이 블랙홀에 흡수되었을 때 어떤 정보 패턴을 만들어낼지를 고려하여 창작되었다.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호킹 복사를 통해 방출될 때의 정보 구조를 계산하여 작품을 구성했다. 음악가들은 음파가 중력장에서 어떻게 변형될지를 고려하여 곡을 작곡했다. 이런 예술 작품들의 미적 가치는 전통적 기준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형태의 창작 동기를 제공했다. 경제 시스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의 사망이 더 이상 완전한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상속과 재산 이전의 개념도 재검토되어야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보가치론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가치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며 화폐는 그런 정보 생성 활동을 촉진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감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프면 음식을 찾았고 외로우면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했으며 위험하면 안전을 추구했다. 정보 잔존에 대한 지식이 이런 생물학적이고 심리적 기제들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일상적 경험과 우주론적 지식 사이의 괴리가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의미의 척도였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개인적 영향력이 소멸되고 오직 정보만 남는다면 어떤 행동이 의미 있고 어떤 행동이 무의미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선행과 악행의 구분도 모호해졌다. 도덕적 행위가 만들어내는 정보와 비도덕적 행위가 만들어내는 정보 사이에 우주론적 관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허무주의의 극치로 받아들였다. 어차피 모든 것이 정보로 귀결되고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할 주체가 사라진다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극단적 허무주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일종의 실용적 이원론을 택했다. 우주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보존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일상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었지만 인간이 서로 다른 시간 척도와 공간 척도에서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시간 인식의 변화였다.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이 정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의미도 달라져야 했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생명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하지만 정보는 우주의 열사에 이르기까지 존재할 것이라면 어떤 시간 척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호해졌다. 일부 철학자들은 이를 시간의 민주화라고 불렀다. 개인적 시간과 우주적 시간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인간은 여러 시간 척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일상적 결정을 내릴 때도 그 결정이 수십 년 후에 미칠 영향과 수십억 년 후에 남길 정보 흔적을 모두 고려해야 했다. 이런 복합적 시간 인식은 계획과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초장기적 정보 생성 목표라는 새로운 범주가 등장했다. 개인은 자신의 생애 동안 달성할 목표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주에 남길 정보 패턴에 대한 목표를 동시에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다. 인간은 여전히 유한한 존재였다. 개인의 의식과 경험은 생물학적 죽음과 함께 소멸되었다. 정보가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 개인이 그 정보를 경험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한한 정보 보존과 유한한 개인적 경험 사이의 간극은 좁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 간극은 새로운 형태의 실존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 인간이 우주에 남기는 흔적은 무한하지만 그 흔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극히 유한했다. 정보는 보존되지만 해석자는 사라지고 기록은 영원하지만 기록의 의미는 일시적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의식이나 문명 수준의 의식 같은 개념을 제시했지만 이런 시도들은 개인적 경험의 소멸이라는 근본적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 문명이 계속되고 정보가 축적되더라도 특정한 개인이 경험했던 고유한 의식의 흐름은 그 개인과 함께 사라졌다. 결국 인류는 이런 근본적 제한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혜를 개발해야 했다. 무한과 유한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영원과 일시성이 동시에 참인 현실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그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질문 자체가 인류의 사고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챕터 10. 새로운 평형. 이런 철학적 전환 속에서 인류 문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정보의 영속성과 개인의 유한성이라는 이중적 현실이 사회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법률 체계는 이미 근본적으로 재편되었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인간의 행동 양식,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책임의 개념이 시간적 차원에서 확장된 것이었다. 과거에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그 개인의 생존 기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직접적인 책임도 함께 소멸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정보보존 법칙이 확립된 이후 행동의 결과가 우주적 차원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책임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이런 변화는 특히 환경 정책과 장기적 사회 계획 수립에서 두드러졌다. 개별 정책 결정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들의 결정이 우주의 정보로서 영원히 기록된다는 인식은 의사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근시안적 선택보다는 장기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역설적이었다. 개인의 죽음이 여전히 절대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우주적 책임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정보의 형태로 우주에 영원히 새겨진다는 인식은 삶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엄숙함을 가져왔다. 교육 시스템도 이런 변화에 맞춰 재구성되었다. 전통적인 도덕 교육이 종교적 내세관이나 사회적 처벌에 기반했던 반면 새로운 교육 체계는 물리학적 사실에 근거한 우주적 책임감을 핵심으로 삼았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행동이 우주의 정보 구조에 영구적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추상적인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교육의 결과로 성장한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우주적 의미를 갖는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자신이 죽은 후에는 접근 불가능해진다는 것도 받아들였다. 이런 이중적 인식은 새로운 형태의 실존적 균형을 만들어냈다. 한편으로는 행동의 영속성에 대한 인식이 극도의 신중함을 낳았다. 사소한 결정조차도 우주적 차원에서 영원히 기록된다는 생각은 일부 개인들을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 모든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우주적 결과를 낳는다면 어떤 선택도 가볍게 내릴 수 없다는 부담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의미의 한계에 대한 수용이 특별한 형태의 자유를 가져왔다.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현재 순간의 선택에 대한 집중을 강화시켰다. 우주적 영속성과 개인적 유한성 사이의 긴장이 현재적 실존에 대한 새로운 강도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런 변화는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예술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요 주제로 삼았던 반면 새로운 예술 형식들은 정보의 영속성과 의미의 일시성이라는 패러독스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작품 자체는 우주에 영원히 남지만 그 작품을 창조한 예술가의 의도나 감정은 예술가와 함께 사라진다는 현실이 새로운 창작 동기가 되었다. 일부 예술가들은 이런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해석 불가능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작품들은 창작자의 죽음 이후 완전히 수수께끼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존재와 의미의 부재 사이의 간극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려 했다. 이는 전통적인 예술의 소통 욕구와는 정반대되는 접근법이었다. 종교와 철학 영역에서의 변화는 더욱 근본적이었다. 기존의 종교들이 사후 세계나 영혼의 불멸에 기반했던 반면 새로운 영성은 물리적 우주의 정보 보존 법칙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런 새로운 영성은 초월적 존재나 형이상학적 실체를 거부하면서도 개인의 행동이 우주 전체의 정보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경외감을 찾았다. 이런 영성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나 해탈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개인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우주에 미치는 영향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정심을 제시했다. 이는 절망도 희망도 아닌 냉정한 수용에 기반한 영성이었다. 과학 연구 영역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정보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과학자들은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설명이 우주의 정보 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모든 과학적 발견과 이론이 우주에 영구적으로 새겨진다는 인식은 과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을 만들어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발견이 미래 세대에 미칠 실용적 영향뿐만 아니라 우주의 정보 구조 자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이론이나 부정확한 데이터도 우주에 영구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은
연구의 정확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엄격함을 요구했다. 이런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인류 사회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명적 균형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균형은 개인의 죽음이라는 절대적 사실과 정보의 영속성이라는 우주적 법칙 사이에서 성립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불멸에 대한 환상도 완전한 소멸에 대한 절망도 아닌 제3의 상태였다. 이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인간은 여전히 유한한 존재였다. 개인의 의식은 여전히 죽음과 함께 소멸했고 개인적 경험과 기억은 여전히 복구 불가능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우주적 차원에서 영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확실했다. 이 두 사실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실존적 성숙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런 성숙은 이전의 어떤 철학적 전통에서도 예견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절대적 유한성과 절대적 무한성이 동시에 참인 현실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지혜였다. 개인은 죽지만 그 개인의 모든 선택은 영원히 우주에 새겨지고 의식은 소멸하지만 그 의식이 만들어낸 정보는 영속한다는 이중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였다. 이런 변화의 최종적인 귀결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인류가 이 새로운 현실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인류는 이제 죽음과 영속성, 유한성과 무한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이 새로운 이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은 여전히 죽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우주 전체의 정보 구조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런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론적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균형이 어떤 최종적 형태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자체로 인류 문명사에서 전례 없는 전환점이었다. 결국 정보 보존 법칙의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획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져온 인식론적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도 펼쳐지고 있었다.